위병수 앞에서 이 미친 여편네가. 군복 입은 대령이 민간인 여자의 머리채를 잡는 순간 알고 보니 여성 최초의 사성장군 합참의장이었던 그녀의 명령에 의해 그의 군생활과 인생이 한순간에 박살나버린 이야기입니다. 서울 용산구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의장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흩뿌려져 있었다. 수천 수만 개의 불빛이 만들어내는 인공의 은하수는 장엄했지만 그 중심에 앉은 여인의 눈에는 그저 무감한 풍경일 뿐이었다. 대한민국 국군 창설 이래 최초의 여성 합참의장, 포스타 사성 장군 계급장을 어깨에 단 대장 서지혜. 그녀의 존재 자체가 군의 살아있는 역사이자 혁명의 상징이었다. 세상은 그녀를 철의 여인, 전장의 아테나라 불렀다. 그러나 정작 그녀 자신은 화려한 수식어 뒤에 가려진 군의 깊은 상처를 홀로 마주하고 있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결재를 기다리는 서류보다 익명의 투서들이 더 높이 쌓여 있었다. 병사들의 고통, 부조리한 지휘체계, 은폐된 사건 사고들. 종이 위에 새겨진 활자들은 비명처럼 그녀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그 중에서도 유독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는 보고서 묶음이 있었다. 경기도 이천에 주둔한 육군특수전사령부 예하 제707 특수임무단, 통칭 백호부대. 대한민국 최정예 대테러부대라는 명성답게 그들의 기록은 완벽 그 자체였다. 모든 훈련 평가는 만점,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없는 철저한 부대 관리 강철 같은 군기. 그야말로 교본에나 나올 법한 이상적인 부대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서지혜는 그 완벽함에서 섬뜩한 위화감을 느꼈다. 너무 매끄러웠다. 살아있는 사람들이 모인 조직에서 어떻게 이토록 흠결 없는 기록이 나올 수 있단 말인가. 마치 잘 짜인 연극 대본처럼 느껴졌다. 결정적인 것은 얼마 전 도착한 짧은 투서였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힌 단 한 문장. 백호부대는 지옥입니다. 제발 저희를 구해주세요. 서지혜는 육중한 가죽 의자에 몸을 깊게 묻었다. 눈을 감자 수많은 젊은 병사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가 이 자리에 오른 것은 단순히 개인의 영광을 위함이 아니었다. 이 땅의 모든 아들, 딸들을 안전하게 집으로 돌려보내겠다는 국민과의 약속, 그 무거운 책무 때문이었다. 정식 감찰을 지시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랬다가는 뱀의 꼬리만 잘릴 뿐 몸통은 더 깊은 곳으로 숨어버릴 터였다. 백호부대를 지휘하는 하태성 대령, 그의 이름은 서지혜도 익히 들어 알고 있었다. 하태성 대령. 육사 출신의 엘리트로 야전 경험과 전술적 능력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인물이었다. 그의 별명은 인간 백호. 한번 정한 원칙은 하늘이 두 쪽 나도 바꾸지 않는 강직함과 부하들을 극한까지 몰아붙이는 혹독한 훈련 방식으로 유명했다. 그가 지휘하는 부대는 언제나 최고의 성과를 냈지만 동시에 가장 많은 전출 희망자와 문제를 일으키는 곳이기도 했다. 군 내부에서는 그를 필요하기자 가장 위험한 칼이라 평했다. 서지혜는 결심했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직접 들어가야 한다. 그것도 호랑이가 가장 방심하고 있을 때 가장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집무실 한쪽에 마련된 작은 탈의실로 향했다. 별 4개가 찬란하게 빛나는 장군 전투복을 벗고 낡은 청바지와 평범한 회색 스웨터로 갈아입었다. 수십 년간 그녀의 몸과 같았던 군복을 벗자 어깨가 허전했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해방감이 밀려왔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질끈 묶은 머리. 그 모습은 영락없는 평범한 중년 여성이었다. 그녀는 부관에게 단 한 줄의 메모만 남겼다. 개인 용모. 찾지 말 것. 그리고는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게 의장실 비밀 통로를 통해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다. 그녀가 직접 운전하는 낡은 국산 세단이 한강의 다리를 건널 때 차창 밖으로 보이는 국방부 청사의 불빛이 아득하게 멀어졌다.
지금 그녀가 향하는 곳은 단순한 부대가 아니었다. 대한민국 군의 가장 단단하고 폐쇄적인 성체, 그 심장부였다. 그리고 그녀는 그 성벽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가장 날카로운 균열을 내려하고 있었다. 과연 그곳에서 마주할 진실은 희망일까 아니면 절망일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녀의 조용한 전쟁이 막 시작되고 있었다. 경기도 이천의 제707 특수임무단 100호 부대의 밤은 죽음처럼 고요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 냄새 같은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부대 전체를 지배하는 이 숨막히는 공기의 근원지는 단 한 사람, 부대장 하태성 대령이었다. 하태성의 하루는 새벽 4시 기상 나팔보다 먼저 시작되었다. 그의 몸은 정교한 기계처럼 단 1초의 오차도 없이 움직였다. 칼날처럼 다려진 전투복, 먼지 한 톨 없이 닦인 전투화, 그리고 그의 내면처럼 차갑게 빛나는 대령 계급장. 그에게 군복은 옷이 아니라 피부였고 규율은 법이 아니라 종교였다. 그의 집무실은 그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이었다. 모든 서류는 각을 맞춰 정렬되어 있었고 책상 위에는 개인적인 물건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벽에 걸린 일격필살이라는 4글자의 액자만이 그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듯 서늘한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다. 그가 이토록 강박에 가까운 원칙주의자가 된 데에는 지워지지 않는 과거의 상흔이 있었다. 아프가니스탄 파병 시절 그는 젊은 중대장이었다. 탈레반의 거점 소탕 작전 중 한순간의 방심과 사소한 규정 위반이 끔찍한 비극을 낳았다. 부대원의 작은 실수 하나가 매복에 걸리는 빌미를 제공했고 그는 눈앞에서 형제 같던 부하들을 속수무책으로 잃어야만 했다. 흙먼지와 피비린내가 뒤섞인 지옥 속에서 그는 무너진 규율의 대가가 얼마나 참혹한지를 뼈에 새겼다. 그날 이후 하태성은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는 스스로를 규율의 화신으로 만들기로 맹세했다. 단 한 치의 오차도 단 한 번의 예외도 용납하지 않는 강철 같은 지휘관이 되어 다시는 부하들을 잃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의 지휘 아래 100호 부대는 대한민국 최강의 부대로 거듭났다. 모든 평가에서 최고의 등급을 받았고 그의 이름 앞에는 늘 살아있는 전설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었다. 하지만 그 완벽함의 이면에는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병사들은 그를 존경했지만 동시에 두려워했다. 그의 부대에는 인간적인 온기 대신 차가운 긴장감만이 감돌았다. 누구도 그에게 감히 농담을 건네거나 사적인 고충을 털어놓지 못했다. 하태성은 그런 분위기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군대는 친구를 사귀러 오는 곳이 아니었다. 오직 명령과 복종, 그리고 승리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그날 밤도 그는 어김없이 부대 순찰에 나섰다. 그의 전투화가 아스팔트를 밟는 소리는 부대 전체에 울리는 경고음과도 같았다. 그림자 속에 숨어있던 병사들마저 숨을 죽였다. 위병소에 다다랐을 때 그의 매서운 눈이 근무 중인 병사의 전투모 턱끈이 아주 미세하게 풀려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불호령을 내렸다. 내 놈 눈에는 이게 보이지 않나? 이 작은 구멍 하나가 제 방을 무너뜨리고 내 놈과 내 전우들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다는 걸 아직도 몰라. 병사의 얼굴은 공포로 하얗게 질렸다. 주변의 모든 것이 얼어붙는 듯한 순간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위병소 앞으로 낡고 평범해 보이는 세단 한 대가 소리 없이 다가와 멈춰섰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어둠을 가르며 하태성의 날카로운 얼굴을 비췄다. 차에서 내린 것은 군인이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수수한 옷차림의 중년 여성이었다. 위병소 근무자가 매뉴얼에 따라 그녀를 제지했다. 정지. 신분 확인하겠습니다. 용무가 어떻게 되십니까? 여자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안에 있는 사람을 좀 만나러 왔습니다. 그녀의 태도는 너무나 태연하고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위화감을 주었다.
하태성은 미간을 찌푸리며 상황을 주시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최악의 시나리오들이 그려지고 있었다. 적의 기만술, 내부 조력자를 이용한 침투 혹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위협 가능성. 그는 병사에게 눈짓했다. 더 철저하게 확인하라는 무언의 명령이었다. 근무 병사는 긴장한 목소리로 다시 물었다. 실례지만 정확한 신원과 방문 목적을 밝혀주시지 않으면 들여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규정입니다. 그러자 여자는 조금도 당황한 기색 없이 오히려 흥미롭다는 듯한 표정으로 하태성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규정이라 좋군요. 아주 좋은 태도입니다. 그 시선이 마주치는 순간 하태성은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듯한 기묘한 압박감을 느꼈다. 여자의 눈빛은 평범한 시민의 것이 아니었다. 그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고요한 힘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그는 애써 그 감정을 억눌렀다. 그의 신앙인 규율 앞에서는 그 어떤 예외도 존재할 수 없었다. 그는 직접 여자에게 다가갔다. 그의 거대한 그림자가 여자의 몸을 완전히 뒤덮었다. 그는 차갑고 위압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는 민간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당신 누구시오?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폭풍이 바로 그 질문과 함께 시작되고 있음을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하태성의 그림자 아래 선 서지혜는 자신을 향해 쏘아지는 날카로운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사진으로만 보던 인간 백호의 실물은 상상 이상이었다. 그의 눈은 먹이를 노리는 맹수처럼 번뜩였고 온몸에서는 한치의 빈틈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철 같은 의지가 느껴졌다. 그녀는 오히려 흥미가 동했다. 저 정도의 기백과 원칙주의라면 그가 부대를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는 보고는 거짓이 아닐 터였다. 문제는 그 강철이 유연함 없이 부러지기 쉬운 종류인지 아니면 담금질을 통해 더욱 강해질 수 있는 종류인지였다. 당신 누구시오? 주변 공기마저 얼려버릴 듯 차가운 목소리. 위병소의 어린 병사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있었다. 서지혜는 일부러 더 어깨를 으쓱하며 평범한 시민을 연기했다. 그냥 안에 볼 일이 좀 있어서요. 하태성 부대장님 맞으시죠? 말씀 좀 여쭈고 싶은 게 있는데. 그녀의 대답에 하태성의 미간은 더욱 깊게 패였다. 이 여자는 상황의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거나 혹은 모든 것을 알고 자신을 시험하고 있거나 둘 중 하나였다. 그의 머리스 속에서는 후자의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신념은 감이나 추측 따위를 용납하지 않았다. 오직 확인된 사실과 명백한 규정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여기는 당신 같은 사람이 와서 개인적인 용무를 볼 수 있는 곳이 아니오. 지금 즉시 이곳을 떠나지 않으면 군사시설 무단 침입죄로 체포하겠소. 그의 경고는 최후 통첩이었다. 하지만 서지혜는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한 걸음 더 그에게 다가섰다. 그리고는 아주 나지막하지만 그의 귓가에는 천둥처럼 울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체포라 좋지요. 하지만 그 전에 하나만 묻겠습니다, 대령. 만약 내가 정말 위협적인 존재라면 이렇게 정문으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을까요? 그리고 당신의 병사들은 고작 나 같은 여자 하나를 제압하지 못해 부대장까지 직접 나서야 하는 겁니까? 당신이 그토록 신봉하는 규정집에는 이런 상황에 대한 대비책이 없었나 보군요. 그 순간 하태성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여자의 말은 그의 자존심과 신념의 가장 아픈 곳을 정확하게 찔렀다. 그녀는 단순히 신원 미상의 민간인이 아니었다. 군의 생리를 그리고 자신이라는 인간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자존심의 상처를 입은 맹수는 더욱 난폭해지는 법이다. 하태성은 이성을 잃었다. 수년간 억눌러왔던 과거의 트라우마와 눈앞의 여자가 주는 모욕감이 뒤섞여 그의 분노를 폭발시켰다.
그는 주변 병사들에게 고함을 쳤다. 뭘 하고 있나? 당장 저 여자를 체포해. 저 여자가 하는 말은 한마디도 믿지 마. 이것은 적의 고도화된 심리전일 수 있다. 병사들은 망설였다. 눈앞의 여성은 무장도 하지 않았고 위협적인 행동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부대장의 명령은 절대적이었다. 그러나 하태성은 그들의 망설임조차 용납할 수 없었다. 자신의 완벽한 통제에 균열이 가는 것을 견딜 수 없었다. 그는 폭발하듯 서지혜에게 달려들었다. 이 미친 여편네가 어딜 신성한 군사구역에서 행패야. 내년 정체가 뭐야? 그의 거칠고 우악스러운 손이 서지혜의 머리카락을 움켜쥐었다. 질끈 묶여있던 머리가 순식간에 풀어 헤쳐지며 몇 가닥이 힘없이 뽑혀나갔다. 날카로운 통증이 두피를 찔렀지만 서지혜는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충격과 경악으로 굳어버린 어린 병사들과 그 너머의 어둠을 고요히 응시할 뿐이었다. 하태성의 입에서는 이성을 잃은 폭언이 쉴 새 없이 터져나왔다. 내년 같은 것들은 머리채를 잡고 질질 끌어내야 정신을 차리지.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기어들어와서 군을 모독해. 당장 끌고 가. 그는 서지혜의 머리채를 쥔 채 그녀를 위병소 안쪽으로 거칠게 끌고 가려 했다. 그의 행동에 경악한 위병소장 중위 황급히 달려와 그를 말리려 했다. 부대장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민간인에게 폭력을. 닥쳐. 지금 내 명령에 불복종하는 건가? 전현은 민간인이 아니라 적이야. 내 놈도 전현과 한패가 아니라면 당장 비켜. 하태성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다. 그는 완전히 통제 불능 상태였다. 그의 소나귀에 잡힌 서지혜의 머리카락이 더 세게 당겨졌다. 그녀의 몸이 휘청거렸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모든 소음과 움직임이 멎을 듯한 얼음처럼 차갑고 강철처럼 단단한 목소리가 하태성의 귓전을 때렸다. 그 손 놓아라, 하태성 대령.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절대적인 권위는 주변의 모든 것을 압도했다. 하태성은 순간적으로 움직임을 멈췄다. 머리채를 잡힌 채 고개를 숙이고 있던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풀어 헤쳐진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평범한 시민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전장을 지휘하는 최고 지휘관의 눈빛, 수만 명의 생사를 결정짓는 결단력과 냉철함이 서려 있는 눈빛이었다. 그녀는 하태성의 눈을 똑바로 꿰뚫어 보며 한 글자 한 글자 힘을 주어 말했다. 나는 합동참모본부 의장 대장 서지혜다. 정적이 흘렀다. 시간과 공간이 멈춘 듯한 절대적인 침묵이었다. 위병소의 형광등 불빛만이 윙윙거리며 이 비현실적인 광경을 비추고 있었다. 합참의장, 대장 서지혜. 그 이름이 가진 무게를 모르는 군인은 대한민국에 없었다. 전설이자 신화. 그런데 그 전설이 지금 자신의 손에 머리채를 잡힌 채 초라한 모습으로 서 있었다. 하태성의 뇌는 그 끔찍한 현실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 그의 동공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렸고 입에서는 의미 없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거짓말, 이건 적들의 기만 전술이야. 그의 손에서 힘이 서서히 빠져나갔다. 서지혜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있던 손가락이 부들부들 떨리며 풀렸다. 그는 미친 듯이 스스로를 설득하며 뒷걸음질 쳤다. 서지혜는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아무렇지 않게 쓸어넘겼다. 그리고는 자신의 어깨에 달렸어야 할, 그러나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네 개의 별을 내려다보는 듯한 시선으로 하태성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가 아닌 깊은 슬픔을 담고 있었다. 그래, 이것이 바로 내가 확인하고 싶었던 너의 군대고 너의 규율이구나, 하대령. 그 한마디는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하태성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자신의 신념과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온몸으로 듣고 있었다.
그의 강철 같던 세계는 산산조각 나 차가운 위병소 바닥으로 흩어지고 있었다. 하태성의 세계를 지탱하던 모든 기둥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다. 대장 서지혜. 그 이름은 현실감 없는 메아리가 되어 그의 텅 빈 머릿속을 울렸다. 그의 눈에 비친 서지혜는 더 이상 정체불명의 민간인이 아니었다. 풀어 헤쳐진 머리카락, 먼지 묻은 스웨터 차림이었지만 그녀의 어깨 위로는 대한민국 전군을 호령하는 보이지 않는 사성 계급장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가 저지른 짓은 단순한 폭행이나 직권 남용이 아니었다. 그것은 군의 지휘체계 자체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하늘 같은 상관에 대한 반역 행위였다. 그의 손이 부들부들 떨려왔다. 방금 전 저 손으로 저 거룩한 존재의 머리채를 움켜쥐었다. 군인으로서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죄, 신성 모독과도 같은 짓을 저지른 것이다. 그래, 이것이 바로 내가 확인하고 싶었던 너의 군대고 너의 규율이구나, 하대령. 서지혜의 나지막한 목소리는 그의 고막을 찢고 심장에 박히는 비수와 같았다. 주변의 모든 것이 느린 화면처럼 흘러갔다. 공포에 질려 사색이 된 위병소장,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조차 못한 채 굳어버린 어린 병사들, 그리고 이 모든 비극의 중심의 선자신. 그의 완벽한 통제, 철옹성 같던 규율의 왕국은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그때였다. 정적을 깨고 부대 깊숙한 곳에서부터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위병소에서 벌어진 소란이 마침내 부대 지휘 통제실에 보고된 것이다. 잠시 후 수십 개의 헤드라이트 불빛이 어둠을 찢으며 위병소를 향해 몰려왔다. 완전 무장한 5분 대기조 병력을 태운 전술 차량들이 굉음을 내며 급정거했고 차에서 내린 병사들이 일사불란하게 위병소를 포위했다.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작전 장교가 확성기를 들고 외쳤다. 위병소 내 신원 미상자는 즉시 투항하라. 저항시 발포하겠다. 그 순간 서지혜가 포위망의 중심에서 천천히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자신의 머리채를 잡았던 하태성을 향해 차갑게 말했다. 하대령. 지금 이 상황을 수습할 책임은 자네에게 있네. 어서 자네 부하들에게 내가 누군지 밝히고 이 어리석은 소동을 멈추게 하게. 하태성은 입술만 달싹일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뇌는 작동을 멈췄다. 어떻게?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한단 말인가? 내가 방금 합참의장님의 머리채를 잡았다고 실토라도 하란 말인가? 서지혜는 그의 침묵에 실망한 듯 짧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는 직접 확성기를 든 작전 장교를 향해 외쳤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강렬한 카리스마는 소음으로 가득 찬 위병소 전체를 순식간에 장악했다. 나는 합동참모본부 의장 대장 서지혜다. 현 시간부로 707 특수임무단의 모든 지휘권은 합참의장인 내가 인수한다. 전 병력은 총기 안전조치 후 현 위치에서 대기하라. 반복한다. 이것은 합참의장의 명령이다. 합참의장 대장 서지혜. 그녀의 입에서 직접 발음된 이름의 무게는 하태성이 느꼈던 것과 차원이 달랐다. 그것은 곧 대한민국 국군 그 자체였다. 포위하고 있던 병사들은 물론 지휘하던 장교들까지 모두가 얼어붙었다. 몇몇은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멍하니 서 있었고 몇몇은 본능적으로 차려 자세를 취했다. 그때 멀리서 헬리콥터 프로펠러가 공기를 가르는 굉음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UH-의육식 블랙호크 2대가 탐조등을 환하게 밝히며 부대 상공으로 접근하고 있었다. 특수전사령부의 지휘관기였다. 보고를 받은 특전사령관 윤기석 중장이 한달음에 달려온 것이다. 헬기는 위병소 앞 연병장에 거칠게 착륙했다. 흙먼지가 폭풍처럼 휘몰아치는 가운데 윤기석 중장이 황급히 헬기에서 뛰어내렸다. 그는 눈앞의 광경을 보고는 순간 숨을 멈췄다.
풀어 헤쳐진 머리로 서 있는 합참의장과 넋이 나간 채 잿빛 얼굴로 서 있는 하태성 대령.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어수선한 병력들. 윤기석 중장은 자신의 군 생활이 여기서 끝장났음을 직감했다. 그는 서지혜에게 달려가 허리가 부러져라 경례를 했다. 충성. 특수전사령관 중장 윤기석입니다. 의장님, 이 모든 것은 제 부덕의 소치입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는 어떻게든 이 사태의 책임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그는 모든 죄를 하태성에게 뒤집어 씌울 작정이었다. 그는 고개를 돌려 하태성을 향해 증오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하태성 대령, 이 미친놈아, 내 놈이 지금 무슨 짓을 한 건지 알아? 감히 하늘 같으신 의장님을 못 알아보고 이따위 만행을 저질러? 당장 저놈의 군복을 벗겨서 육군 교도소에 처넣겠습니다. 서지혜는 비굴하게 엎드린 윤기석 중장을 차가운 시선으로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위기 상황에서 드러나는 인간의 본성을 똑똑히 보고 있었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 부하를 제물로 바치려는 지휘관의 비겁한 모습. 그녀는 윤기석에게 대답하는 대신 여전히 멍한 표정으로 서 있는 하태성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녀는 하태성에게 다가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하태성은 그 시선을 감당할 수 없어 고개를 떨궜다. 하대령, 고개 들게. 그녀의 목소리에는 거역할 수 없는 힘이 있었다. 하태성은 마지못해 고개를 들었다. 자네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신념이 결국 자네를 반역자로 만들었네. 자네의 그 강철 같은 규율이 눈앞에 있는 사람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어. 자네는 군인을 키운 게 아니라 명령에만 복종하는 기계를 만들려 했던 거야. 그녀의 말은 하태성의 패부를 낱낱이 해부하는 날카로운 메스와 같았다. 그는 아무런 반박도 할 수 없었다. 그녀가 말을 이었다. 하지만 이 모든 책임을 자네에게만 묻지는 않겠네. 자네 같은 괴물을 만든 것은 결국 이 군 전체의 책임이기도 하니까.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경직된 문화가 자네를 이렇게 만든 게야. 그리고 그녀는 모두가 예상치 못한 그 자리에 있는 모든 군인들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드는 명령을 내렸다. 특전사령관. 예. 의장님. 오늘 밤 나는 내 집무실로 돌아가지 않겠다. 이 부대에 머물며 이곳의 어둠이 얼마나 깊은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할 것이다. 하태성 대령은 직위 해제 후 내 조사가 끝날 때까지 부대 내 영창에 구금하도록. 그리고 윤기석 사령관 자네는 지금부터 내 부관 역할을 수행하게. 오늘 밤 백호 부대의 모든 문을 열고 모든 기록을 내게 가져오게. 단 하나의 거짓도 은폐도 용납하지 않겠다. 그것은 선전포고였다. 한 사람의 장군이 아니라 거대한 군 조직 전체를 향한. 백호 부대를 휘감던 폭풍은 이제 대한민국 군 전체를 집어삼킬 거대한 태풍의 눈이 되어 있었다. 서지혜의 명령은 절대적이었다. 백호 부대는 순식간에 거대한 폭풍의 눈으로 변했다. 외부와의 모든 통신이 통제되었고 부대 전체가 사실상의 계엄 상태에 들어갔다. 하태성 대령은 자신의 부하들에게 이끌려 허망한 표정으로 영창으로 향했다. 1시간 전까지만 해도 부대의 왕이었던 그는 이제 초라한 죄인의 신세가 되었다. 서지혜는 하태성이 쓰던 부대장실을 임시 지휘소로 삼았다. 그녀는 땀을 뻘뻘 흘리며 안절부절 못하는 윤기석 중장을 앞에 앉혀두고 산더미처럼 쌓인 서류들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훈련 일지, 부대 관리 기록, 병력 현황, 예산 집행 내역. 모든 서류는 흠잡을 데 없이 완벽했다. 하지만 서지혜는 그 완벽함 뒤에 숨겨진 거대한 거짓의 냄새를 맡고 있었다. 사령관. 이 부대원들의 개인 신상 기록과 면담 기록을 전부 가져오게. 특히 최근 1년간 전출을 희망했거나 국군병원 정신과 진료 기록이 있는 병사들 위주로. 윤기석 중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것은 부대의 가장 민감한 정보, 판도라의 상자와도 같은 것이었다. 하지만 합참의장의 명령을 거역할 수는 없었다. 한편 부대 생활관은 그야말로 혼돈의 도가니였다. 부대장이었던 하태성 대령이 합참의장의 머리채를 잡고 체포되었다는 소문은 빛의 속도로 퍼져나갔다. 병사들은 두려움과 불안, 그리고 일말의 기대감이 뒤섞인 채 밤잠을 설쳤다. 그들에게 하태성은 공포의 대상이었지만 동시에 그들의 세계 그 자체였다. 그 세계가 무너진 지금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다. 그 중에서도 김진우 병장은 남들보다 몇 배는 더한 공포에 떨고 있었다. 바로 그가 백호 부대는 지옥이라는 익명의 투서를 합참의장실로 보낸 장본인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의 작은 돌멩이 하나가 이렇게 거대한 산사태를 일으킬 줄은 꿈에도 몰랐다. 만약 이 사실이 밝혀진다면 그는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인생이 끝장날지도 모른다. 김 병장은 입대 전 평범한 미대생이었다. 섬세한 감수성을 가진 그에게 비인간적인 폭력과 억압이 난무하는 백호 부대는 살아있는 지옥이었다. 하태성의 완벽주의는 병사들을 극한으로 내몰았다. 작은 실수 하나에도 그림자라 불리는 비공식적인 가혹행위가 뒤따랐다. 훈련 중 부상을 당해도 보고할 수 없었다. 부대의 완벽한 기록에 흠집을 낸다는 이유였다. 병사들은 골마 터진 상처를 서로 몰래 치료해주며 하루하루를 버텼다. 얼마 전에는 김 병장의 가장 친한 동기가 훈련 중 안전장비 불량으로 큰 사고를 당했지만 부대는 이를 단순한 개인 부주의로 덮어버렸다. 그때 김 병장은 결심했다. 이대로는 모두가 죽을 것이라고. 그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서지혜 의장에게 편지를 썼다. 새벽 2시가 넘은 시간 갑자기 생활관 전체에 비상벨이 울렸다. 전 병력 5분 내로 연병장으로 집합. 잠에 들었던 병사들이 허둥지둥 전투복을 챙겨 입고 연병장으로 뛰어나갔다. 연병장에는 서지혜 의장이 단상 위에 홀로 서 있었다. 그녀의 뒤로는 윤기석 중장을 비롯한 부대 간부들이 굳은 표정으로 도열해 있었다. 서지혜는 연병장에 모인 수백 명의 젊은 병사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어둠과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도 그들의 눈에 서린 깊은 피로와 절망, 그리고 두려움이 선명하게 보였다. 나는 여러분의 합참의장 서지혜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이크 없이도 연병장 전체에 명료하게 울려 퍼졌다. 오늘 이 자리에서 벌어진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여러분의 최고 지휘관으로서 먼저 사과한다. 군이 여러분을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고통 속에 내몰았다. 미안하다. 사과. 군대, 그것도 사성 장군의 입에서 나온 그 단어는 천지를 뒤흔드는 충격이었다. 병사들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말이었다. 나는 오늘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으러 왔다. 서류 속에 박제된 거짓 보고가 아니라 여러분의 목소리로 직접 진실을 듣고 싶다. 지금부터 계급과 직책을 모두 내려놓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한민국 국민의 아들이자 나의 아들로서 대하겠다.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을 내 명예를 걸고 약속한다. 그러니 용기를 내주길 바란다. 그녀는 단상에서 내려와 병사들 사이를 천천히 걸었다. 그녀의 시선이 한 명 한 명의 얼굴에 머물렀다. 김진우 병장은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다. 서지혜의 시선이 자신을 향했을 때 그는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다. 지금이 아니면 영원히 기회는 없을 것이다. 서지혜가 그의 앞을 지나치려는 순간 김 병장은 저도 모르게 입을 열었다. 의장님. 모든 소음이 멎고 연병장 전체의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다. 그는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지만 눈앞의 서지혜의 눈빛을 보자 알 수 없는 용기가 솟아났다. 그녀의 눈은 합참의장의 눈이 아니었다. 아들의 고통을 들을 준비가 된 어머니의 눈이었다. 할 말이 있습니다.
서지혜는 그의 앞에 멈춰 서서 그의 어깨를 가만히 잡아주었다. 그래, 말해보아라. 내가 듣겠다. 김진우 병장은 결국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그의 울음은 신호탄이 되었다. 여기저기서 다른 병사들의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수년간 억눌려왔던 고통과 서름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것이다. 김 병장은 흐르는 눈물을 닦지도 않은 채 그동안 백호 부대에서 벌어졌던 모든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은폐된 훈련 사고들, 그림자라 불리는 가혹행위의 실체, 간부들의 묵인과 방조. 그의 고백이 이어질수록 뒤에 서 있던 간부들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갔다. 윤기석 중장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다. 하태성이 쌓아올린 완벽한 성은 사실 썩어 문드러진 모래성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서지혜는 모든 이야기를 묵묵히 들었다. 그녀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지만 주먹을 쥔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진실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그리고 그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어둠이 걷히기 시작하는 동틀역, 그녀는 마침내 백호 부대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진실의 민낯을 마주했다. 서지혜가 이천의 707 부대에서 밤샘 조사를 벌이고 있는 동안 서울의 국방부와 정치권은 벌집을 쑤셔놓은 듯 발칵 뒤집혔다. 합참의장이 공식적인 절차 없이 일선 부대의 지휘권을 인수하고 부대장을 영창에 구금한 초유의 사태. 이것은 단순한 군 내부의 문제를 넘어 국가 안보 시스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심각한 사건이었다. 특히 서지혜의 오랜 정적인 육군 참모총장 대장 이강혁에게 이 소식은 더할 나위 없는 호재였다. 해군 출신인 서지혜가 군의 심장부인 합참의장 자리에 오른 것에 대해 노골적인 불만을 품고 있던 그는 이번 사건을 그녀를 권좌에서 끌어내릴 절호의 기회로 여겼다. 그는 즉시 언론과 정치권에 있는 자신의 라인을 총동원했다. 다음 날 아침 모든 조간신문의 일면은 이 사건으로 도배되었다. 하지만 기사의 논조는 기묘하게 뒤틀려 있었다. 충격. 서지혜 합참의장, 월권행위로 최정예 특수부대 마비시켜. 감정적 리더십 논란, 여성 합참의장의 한계인가? 하태성 대령, 강직한 원칙주의자인가 희생양인가? 밤사이 이강혁 총장이 흘린 정보는 교묘하게 편집되어 서지혜를 군 기강을 무너뜨리는 독단적이고 감정적인 지휘관으로 하태성 대령을 그런 그녀에게 밉보여 억울하게 희생된 강직한 군인으로 둔갑시켰다. 진실은 철저히 가려진 채 대중에게는 자극적인 프레임 전쟁만이 남았다. 청와대 국가안보실도 발칵 뒤집혔다. 대통령은 대노했고 국가안보실장은 서지혜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해명을 요구했다. 의장님, 지금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보고 절차도 없이 독단적으로 행동하시면 어떡합니까? 지금 언론에서는 의장님의 리더십 문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당장 부대에서 철수하고 서울로 복귀해서 사태를 수습하십시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다급한 목소리에도 서지혜는 침착했다. 그녀는 밤사이 병사들에게서 확보한 수십 건의 증언과 은폐된 사건 기록들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실장님, 제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것은 한 사람의 리더십 문제가 아닙니다. 썩어 문드러진 군의 환부입니다. 이 상처를 도려내지 않으면 군은 안에서부터 붕괴할 겁니다. 저에게 48시간만 주십시오. 그때까지 모든 진실을 밝혀내고 책임질 일이 있다면 그때 책임지겠습니다. 의장님. 서지혜는 안보실장의 말을 끊고 전화를 끊었다. 이제 그녀는 두 개의 전쟁을 동시에 치러야 했다. 부대 내부의 부조리를 파헤치는 진실과의 전쟁, 그리고 자신을 옭아매려는 외부의 적들과의 정치 전쟁. 그녀는 즉시 자신의 비서실장인 최경민 준장에게 연락했다. 최 준장은 해군 시절부터 서지혜와 생사고락을 함께한 유일한 신복이었다.
최 장군, 지금부터 내 지시를 잘 듣게. 첫째, 언론에 유포된 악의적인 기사들의 출처를 역추적해서 배후를 밝혀내게. 아마 이강혁 총장일 가능성이 높아. 둘째, 내가 전달하는 자료들을 정리해서 청와대와 국회 국방위원들에게 비공식 라인으로 전달하게. 진실이 무엇인지 그들도 알아야 해. 셋째, 하태성 대령의 과거 기록을 모두 조사하게. 그가 아프가니스탄에서 겪었던 일부터 지금까지 그를 만든 모든 것을 알아내야겠네. 그녀는 숨 돌릴 틈도 없이 지시를 내렸다. 이것은 거대한 체스판과 같았다. 상대가 한 수를 두면 그녀는 그 다음 세 수를 내다보고 움직여야 했다. 한편 부대 내 영창에 갇혀있던 하태성은 외부에서 벌어지는 일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앉아 자신의 무너진 세계를 곱씹고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불명의 저녁, 어쩌면 군사재판에 회부되어 징역을 살게 될지도 모른다.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그런데 그의 귓가에 이상한 소리들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영창 밖을 지나는 병사들의 수군거림, 간부들의 다급한 통화 내용. 그리고 어렴풋이 들려오는 진실, 은폐, 가혹행위 같은 단어들. 처음에는 그저 헛소리라고 생각했다. 자신의 완벽한 부대에서 그런 일이 있을 리 없다고 믿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가 철저히 외면하고 무시했던 기억의 조각들이 하나둘씩 떠오르기 시작했다. 훈련 성과를 위해 무리한 요구를 했던 일, 부상을 입은 부하에게 정신력이 약하다며 질책했던 일, 병사들의 고충을 나약한 소리로 치부했던 일. 그는 사람을 보지 않았다. 오직 백호부대라는 완벽한 결과물만을 보려 했다. 그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 부품 병사들이 닳아 없어지는 것은 당연하게 여겼다. 그때 영창의 육중한 철문이 열리고 서지혜가 들어왔다. 그녀의 손에는 신문 뭉치와 서류 몇 장이 들려 있었다. 그녀는 신문을 그의 앞에 던졌다. 일면에는 비운의 영웅, 하태성 대령이라는 자극적인 제목과 함께 그의 사진이 대문짝만하게 실려 있었다. 세상 사람들은 자네를 영웅으로 만들고 나를 마녀로 만들고 있더군.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자네는 억울한 희생양이 되어 동정표를 얻고 나는 군을 망친 독재자로 낙인 찍혀 쫓겨나겠지. 자네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만족스러운 결말일 거야. 하태성은 아무 말 없이 신문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심장이 혼란스럽게 뛰었다. 서지혜는 그의 앞에 쪼그리고 앉아 눈을 맞췄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나 경멸이 없었다. 그저 깊이를 알 수 없는 고요함만이 담겨 있었다. 하 대령, 나는 자네를 벌하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 아니네. 나는 자네에게 선택권을 주러 왔어. 그녀는 하태성의 아프가니스탄 파병 시절 기록이 담긴 서류를 그의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그가 끔찍한 트라우마 속에서 어떻게 괴물이 되어갔는지를 기록한 보고서였다. 이 지옥을 만든 것은 분명 자네의 잘못된 신념이야. 하지만 이 지옥을 끝낼 수 있는 열쇠를 쥔 것도 자네뿐이네. 자네가 평생을 바쳐 사랑했던 부하들을 위해 진정한 군인으로 다시 태어날 마지막 기회야. 나를 무너뜨리는 영웅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나와 함께 이 썩어빠진 군을 개혁하는 반역자가 될 것인가. 선택은 자네의 몫이야. 서지혜는 그 말을 남기고 영창을 나섰다. 하태성은 홀로 남아 자신의 과거가 담긴 서류와 자신을 영웅으로 만든 거짓된 신문을 번갈아 내려다보았다. 그의 인생을 건 가장 혹독하고도 외로운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영창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하태성은 밤을 꼬박 새웠다. 그의 앞에는 두 개의 길이 놓여 있었다. 하나는 거짓된 영웅의 길, 다른 하나는 진실한 반역자의 길. 세상은 그를 비운의 희생양으로 추대하며 서지혜를 마녀로 몰아가고 있었다. 이강혁 총장을 위시한 군 기득권 세력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그림이었다.
그가 입을 다물고 있기만 하면 그는 최소한의 처벌로 군복을 벗고 명예를 지킬 수 있을 터였다. 어쩌면 훗날을 도모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앞에는 아프가니스탄의 붉은 흙먼지가 화약 냄새와 뒤섞인 동료들의 마지막 비명이 어른거렸다. 그는 그들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완벽한 규율이라는 갑옷을 입었다. 하지만 그 갑옷은 어느새 그의 살을 파고드는 쇠사슬이 되어 그 자신은 물론 수많은 젊은 병사들을 질식시키고 있었다. 그는 부하들을 지킨 것이 아니라 자신의 트라우마라는 감옥에 그들을 함께 가두었던 것이다. 서지혜. 자신에게 군인으로서 최악의 치욕을 안겨준 여자. 그러나 동시에 자신의 골마 터진 상처를 처음으로 직시하게 해준 여자. 그녀는 자신을 단죄하는 대신 선택권을 주었다. 그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었다. 과거의 자신을 죽이고 새로 태어날 수 있는, 어쩌면 군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럽고도 가장 영광스러운 기회였다. 날이 밝아올 무렵 하태성은 결심했다. 그는 간수를 불러 서지혜 의장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그날 오전 707부대 연병장은 전례 없는 인파로 북적였다. 서지혜 의장이 부대 내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한 것이다. 수백 명의 기자들이 몰려들어 장사진을 이뤘다. 국방부 기자단은 물론 정치부, 사회부 기자들까지 총출동했다. TV 카메라는 일제히 회견이 열릴 단상을 향해 있었다. 군 전체의 명운이 걸린 이 순간을 모두가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다. 이강혁 총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느긋하게 TV 화면을 지켜보며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었다. 모든 것이 그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궁지에 몰린 서지혜가 어떤 변명을 늘어놓든 여론은 이미 그녀에게 등을 돌렸다. 그녀는 오늘 저 카메라 앞에서 정치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게 될 터였다. 예정된 시각 서지혜가 단상 위로 올라섰다. 그녀의 얼굴은 밤샘 조사로 인해 헬쑥했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쏟아지는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온몸으로 받으며 입을 열었다. 먼저 이번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국군 통수권자를 보좌하는 합참의장으로서 깊이 사과드립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이어진 그녀의 말은 사과가 아닌 선전포고였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변명을 하기 위해 선 것이 아닙니다. 감춰져 있던 우리 군의 치부를 드러내고 뼈를 깎는 심정으로 진실을 고백하기 위해 섰습니다. 그녀는 밤사이 병사들의 증언을 통해 확보한 707부대의 인권유린 실태와 사건 은폐 의혹을 조목조목 폭로하기 시작했다. 기자회견장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자들은 반신반의하는 눈치였다. 합참의장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명확한 증거가 없었다. 바로 그때 한 기자가 날카롭게 질문을 던졌다. 의장님의 주장은 결국 부대장이었던 하태성 대령의 리더십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하 대령은 군 내부에서 가장 강직한 군인 중 한 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의장님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있습니까? 모든 시선이 서지혜에게로 쏠렸다. 이강혁 총장은 TV를 보며 혀를 찼다. 저렇게 무모할 수가. 증거도 없이. 서지혜는 질문을 던진 기자를 잠시 응시하더니 이내 단상 옆을 향해 나지막이 말했다. 내 주장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는 바로 이 사건의 핵심에 있는 당사자의 입을 통해 직접 들으시면 될 겁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의 손짓을 따라 움직였다. 기자회견장 한쪽에서 군복이 아닌 수의를 입은 한 남자가 걸어 나오고 있었다. 며칠 사이 수척해졌지만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단상을 향해 걸어오는 남자. 하태성 대령이었다. 기자회견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져나왔고 기자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고성을 질러댔다.
이강혁 총장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저놈이 왜 저기서 나와? 미쳤어. 전부 다 미쳤어. 하태성은 서지혜의 옆에 섰다. 그리고 수백 개의 카메라 렌즈와 전 국민의 시선 앞에서 마이크를 잡았다. 깊은 침묵이 흘렀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뜨더니 잿더미 속에서 울려 퍼지는 포효처럼 입을 열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의 첫마디에 모든 소음이 멎었다. 언론에서 저를 비운의 영웅, 강직한 군인이라 칭송하고 있지만 그것은 모두 거짓입니다. 저는 제 부하들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저의 잘못된 신념과 오만함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용감해야 할 아들들을 가장 깊은 어둠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서지혜 의장님께서 밝히신 모든 의혹은 전부 사실입니다.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의 모든 과오를 고백하기 시작했다. 그림자라 불렸던 가혹행위의 실체, 훈련 사고 은폐 과정,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던 자신의 비뚤어진 리더십까지. 그는 자신을 옹호하는 언론의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하며 서지혜 의장의 조사가 군을 위한 유일한 길임을 혁설했다. 저는 서지혜 의장님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군인으로서, 인간으로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의장님께서는 저를 벌하시는 대신 진실을 말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군복을 벗을 각오로 섰습니다. 부디 저 한 사람을 단죄하는 것에서 그치지 마시고 저 같은 괴물을 만들어낸 우리 군의 썩은 뿌리를 도려내 주십시오. 그것이 제가 저의 부하들과 국민 여러분께 속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의 고백이 끝나자 기자회견장에는 잠시 동안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이윽고 한 기자의 박수를 시작으로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터져나왔다. 그것은 한 개인의 몰락에 대한 조소가 아니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져 진실을 말한 한 군인의 용기에 대한 존경의 표시였다. 카메라 플래시는 총성처럼 터져나왔다. 그 불빛 속에서 하태성은 고통스럽지만 단호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는 거짓된 영웅의 관을 벗어던지고 진실한 반역자의 가시밭길을 선택했다. 잿더미 속에서 백호는 마침내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하태성의 충격적인 양심 선언은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다. 여론은 하루아침에 180도 뒤바뀌었다. 서지혜를 비난하던 목소리는 쏙 들어갔고 군의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들불처럼 번져나갔다. 궁지에 몰린 것은 이제 서지혜가 아니라 그녀를 공격했던 이강혁 총장을 비롯한 군 기득권 세력이었다. 청와대 역시 입장을 바꿀 수밖에 없었다. 대통령은 서지혜에게 전권을 위임하며 이번 기회에 군의 부조리를 뿌리 뽑으라고 지시했다. 서지혜는 즉시 합참의장 직속의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렸다. 위원장은 당연히 서지혜 자신이 맡았고 가장 중요한 참고인이자 자문위원으로 하태성 대령을 지명했다. 죄인의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야 할 그가 이제는 진실을 파헤치는 칼날의 일부가 된 것이다. 특조위의 첫 번째 사무실은 707부대 내에 차려졌다. 서지혜와 하태성은 이제 상관과 부하가 아닌 기묘한 동지 관계가 되어 밤낮으로 머리를 맞댔다. 그들의 조합은 어색했지만 놀라울 정도로 효율적이었다. 서지혜가 거시적인 전략과 방향을 제시하면 하태성은 군 내부의 생리와 누구도 알지 못하는 암묵적인 규칙들을 짚어내며 조사의 혈로를 뚫었다. 의장님, 단순한 가혹행위 조사를 넘어 부대 운영 전반의 구조적인 문제를 파고들어야 합니다. 특히 군수물자 보급과 예산 집행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하태성은 며칠 전 김진우 병장이 증언했던 안전장비 불량 사고를 지목했다. 최정예 부대인 저희 707에 납품되는 장비는 모두 최고 등급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불량 장비가 들어올 수 있었는지 저 역시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훈련 성과에만 눈이 멀어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의 말에 서지혜는 즉시 군수사령부와 방위사업청에 보관된 707부대의 최근 5년간의 모든 군수물자 납품 계약서와 검수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서류가 도착하자 그녀는 자신의 직속 감찰팀과 회계 분석팀을 투입해 밤샘 분석에 들어갔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특정 방산 업체인 대한정밀이 지난 몇 년간 시중가의 몇 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707부대에 독점적으로 장비를 납품해왔으며 일부 품목은 국방규격에 미달하는 저급품이었음이 드러났다. 누군가가 중간에서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병사들의 목숨을 담보로 장사를 해온 것이다. 이건 미친 짓입니다. 하태성은 서류를 검토하며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이 장비들을 제가 직접 검수하고 서명했습니다. 저는 제 부하들을 사지로 내모는 계약서에 제 손으로 도장을 찍은 셈입니다. 그의 얼굴에 깊은 자괴감이 스쳤다. 그는 자신이 완벽하게 부대를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지만 실제로는 거대한 비리의 방패막이 역할을 하고 있었을 뿐이었다. 서지혜는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자책은 나중에 하게. 지금은 이 거대한 비리의 몸통을 찾아내야 해. 대한정밀이라는 회사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 조사팀은 대한정밀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돈의 일부가 차명 계좌를 통해 한 인물에게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했다. 육군본부 군수참모부장 이강혁 육군참모총장의 최측근이자 군내 사조직의 핵심 멤버였다.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히 한 부대의 문제가 아니었다. 군의 최고 위층까지 연루된 거대한 부패 커넥션의 일부였던 것이다. 이강혁 총장이 왜 그토록 서지혜의 조사를 방해하고 하태성을 영웅으로 만들려 했는지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다. 하태성의 완벽한 부대는 외부의 감찰과 감사를 막아주는 최고의 방패였고 만약 문제가 터지더라도 하태성 한 사람만 잘라내면 그만이었던 것이다. 서지혜와 하태성은 이 사실을 마주하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들이 상대하고 있는 것은 한두 명의 부패한 군인이 아니라 군 전체의 거미줄처럼 퍼져 있는 거대한 그림자 조직이었다. 이제부터는 전쟁입니다. 하태성이 비장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들은 순순히 물러나지 않을 겁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를 막으려 할 겁니다. 그의 예언은 곧 현실이 되었다. 조사의 핵심 증인이 될 수 있었던 707부대의 군수 담당관이 갑작스러운 훈련 중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특조위 사무실의 서버가 해킹당해 조사 자료의 일부가 삭제되는 일도 벌어졌다. 심지어 서지혜의 일과를 담은 사진과 함께 더 이상 나대지 마라는 협박 편지가 그녀의 관사로 배달되기도 했다. 적들의 반격은 집요하고 잔인했다. 그들은 군의 심장부에 기생하며 자신들의 왕국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어느 날 밤 경무에 지쳐 잠시 눈을 붙이고 있던 서지혜는 인기척에 눈을 떴다. 하태성이 담요를 들고 그녀의 곁에 서 있었다. 그는 묵묵히 그녀의 어깨에 담요를 덮어주었다. 괜찮으십니까? 괜찮네. 짧은 대화였지만 그 안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과 동지애가 담겨 있었다. 최악의 악연으로 만났던 두 사람. 그러나 이제 그들은 거대한 어둠에 맞서 서로의 등을 지켜주는 유일한 존재가 되어 있었다. 하대령, 두렵지 않은가? 서지혜가 나지막이 물었다. 상대는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거대한 세력이야. 어쩌면 우리 둘 다 여기서 끝장날지도 몰라. 하태성은 창밖에 짙은 어둠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두렵습니다. 하지만 제가 저지른 죄를 속죄할 기회를 얻었고 제가 지켜야 할 부하들이 아직 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는 의장님께서 서 계십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기에
끝까지 가볼 생각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과거의 오만함이나 분노가 없었다. 오직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인 자의 고요하고 단단한 결의만이 남아 있었다. 서지혜는 그의 대답에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어둠이 깊을수록 별은 더 밝게 빛나는 법이었다. 판도라의 상자는 열렸고 이제 그들은 상자 가장 깊은 곳에 남아있을 희망을 향해 나아가야 했다. 특조위의 조사가 이강혁 총장의 턱 밑까지 차오르자 군 내부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이강혁은 더 이상 서지혜를 막을 수 없다고 판단하자 최후의 수단을 꺼내 들었다. 그는 국방부 장관에게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의 긴급 소집을 요청했다. 표면적인 이유는 최근 일련의 사태로 인한 군 기강 회의 문제 논의였지만 실제 목적은 그 회의를 자신에게 반격할 무대로 삼으려는 것이었다. 그는 각 군 참모총장과 군단장급 이상의 장성들을 모두 모아놓고 서지혜의 리더십을 공개적으로 탄핵하여 그녀를 정치적으로 매장시킬 계획이었다. 회의 당일 국방부 대회의실에는 대한민국 군을 움직이는 별들이 모두 모였다. 수십 명의 장성들이 뿜어내는 위압감으로 회의실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서지혜는 합참의장 자리에, 이강혁은 육군 참모총장 자리에 앉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스파크가 튀었다. 하태성은 특조위 자문위원 자격으로 서지혜의 바로 뒷자리에 배석했다. 그의 존재만으로도 회의장의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다. 국방부 장관의 개회 선언 후 이강혁 총장이 먼저 포문을 열었다. 그는 작심한 듯 서지혜를 향해 맹공을 퍼부었다. 존경하는 장관님 그리고 선후배 동료 장군 여러분. 지금 우리 군은 창군 이래 최악의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합참의장의 독단적이고 감정적인 지휘는 일선 부대의 지휘 체계를 붕괴시켰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언론에 유포하여 군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이는 명백한 군 형법상의 지휘권 남용이자 군심을 분열시키는 해당 행위입니다. 그는 서지혜의 조사가 군의 전투력을 약화시키고 적에게 내부 분열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의 주장에 동조하는 육군 출신 장성들이 여기저기서 고개를 끄덕였다. 분위기는 순식간에 이강혁 쪽으로 기울었다. 그는 마지막 쐐기를 받기 위해 서지혜를 똑바로 노려보며 말했다. 이에 본인은 육군 참모총장으로서 서지혜 합참의장에 대한 지휘 책임을 묻고 이 자리에서 의장직에 대한 불신임을 공식적으로 건의하는 바입니다. 회의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현직 참모총장이 합참의장에 대한 불신임을 공개적으로 건의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이것은 쿠데타나 다름없는 정치적 폭거였다. 모두의 시선이 서지혜에게로 쏠렸다. 그녀가 이 위기를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서지혜는 조금의 동요도 없이 단상으로 나아갔다. 그녀는 회의장을 가득 메운 장성들을 천천히 둘러보며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어떤 포성보다도 강력한 힘이 있었다. 이강혁 총장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총장님의 말씀대로 지금 우리 군 내부에 심각한 암세포가 자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녀는 이강혁의 주장을 반박하는 대신 오히려 인정하는 듯한 발언으로 모두를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 암세포는 군의 기강 해이가 아니라 바로 군의 심장부까지 파고든 부패라는 이름의 종양입니다. 그녀는 준비해온 자료를 스크린에 띄웠다. 대한정밀의 비리 계약서, 군수참모부장에게 흘러들어간 검은 돈의 흐름, 그리고 그 돈이 이강혁 총장의 사조직 운영 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정황 증거까지. 회의장은 순식간에 충격과 경악으로 술렁였다. 이강혁 총장은 얼굴이 새빨개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거짓말. 저것은 모두 조작된 자료야. 나를 음해하기 위한 모략이다. 그가 발악하듯 소리쳤다. 증거가 완벽하지는 않았기에
그가 끝까지 부인한다면 지루한 진실 공방으로 번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서지혜는 바로 이 순간을 기다렸다. 그녀는 최후의 승부수를 던졌다. 총장님, 저 자료가 조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총장님의 결백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녀는 문 쪽을 향해 신호를 보냈다. 회의실 뒷문이 열리고 한 사람이 조용히 걸어 들어왔다. 이강혁 총장의 비서실장이자 그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는 최측근 박상현 준장이었다. 그의 손에는 두꺼운 장부 하나가 들려 있었다. 이강혁의 눈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자, 자네가 왜? 서지혜의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를 서늘하게 울렸다. 박상현 준장은 지난 10수년간 총장님을 그림자처럼 보좌하며 검은 돈의 흐름을 기록해왔습니다. 이 장부에는 총장님께서 받으신 뇌물의 액수, 돈을 건넨 사람들의 명단, 그리고 그 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가 날짜별로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낀 박 준장이 어젯밤 이 모든 것을 제게 제보해 왔습니다. 사실 박 준장의 제보는 서지혜의 치밀한 심리전과 회유의 결과였다. 그녀는 이강혁의 측근들을 비밀리에 접촉하며 그들의 약점을 파고들었고 결국 가장 약한 고리였던 박 준장을 무너뜨리는 데 성공한 것이다. 서지혜는 이강혁을 향해 마지막 통첩을 날렸다. 이강혁 총장, 선택하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서 모든 죄를 인정하고 명예롭게 군복을 벗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이 장부를 즉시 민간 검찰에 넘겨 군 전체가 국민들의 조롱거리로 전락하는 꼴을 지켜보시겠습니까? 외나무 다리였다.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었다. 회의실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이강혁을 지지하던 장성들마저 싸늘하게 등을 돌렸다. 그는 완전히 고립되었다. 그의 눈동자가 절망적으로 흔들렸다. 그는 자신의 거대한 성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다. 몇 주 전 하태성이 위병소에서 겪었던 그 절망을 이제는 그 자신이 대한민국 군의 심장부에서 똑같이 겪고 있었다. 그는 힘없이 의자에 주저앉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졌소. 그 한마디로 길고 길었던 전쟁은 끝이 났다. 서지혜는 진실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로 거대한 부패의 성을 마침내 무너뜨렸다. 그녀의 뒤에 서 있던 하태성은 말없이 주먹을 꽉 쥐었다. 이것은 서지혜 한 사람의 승리가 아니었다. 진실을 위해 용기를 냈던 수많은 병사들과 자신의 과오를 정면으로 마주한 한 남자의 참회가 함께 이뤄낸 고통스럽고도 위대한 승리였다. 이강혁 총장의 몰락은 거대한 댐의 붕괴와도 같았다. 그의 비호 아래 군의 요직에 기생하며 부패의 제국 그림자 조직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렸다. 서지혜는 피비린내 나는 숙청 대신 정교한 외과 수술을 택했다. 그녀는 군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조위의 조사 결과를 비공개로 전환하는 한편 이강혁과 그 핵심 측근들을 조용히 군복을 벗기고 군 검찰에 넘겼다. 부패에 연루된 방산업체 대한정밀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시작되었고 정경유착의 고리들이 줄줄이 잘려나갔다. 그녀의 개혁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군의 고질적인 병폐였던 폐쇄적인 상명하복 문화를 뿌리 뽑기 위해 장병 인권보호관 제도를 신설하고 각급 부대의 익명성이 보장되는 소원수리 시스템을 도입했다. 또한 하태성의 707부대 사례를 교본 삼아 전군 지휘관을 대상으로 소통 리더십 교육을 의무화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군도 합참의장의 강철 같은 의지와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 앞에 조금씩 변화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굳게 닫혀있던 병영의 문이 서서히 열리고 그 틈으로 새로운 시대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다. 사건의 진원지였던 707부대 백호부대는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극적인 변화를 맞이했다.
서지혜는 야전에서 덕망과 실력을 겸비한 새로운 부대장을 임명했다. 신임 부대장은 부임하자마자 하태성이 만들었던 모든 비인간적인 규율과 그림자라 불렸던 가혹행위를 공식적으로 폐지했다. 훈련의 강도는 유지하되 과학적인 데이터와 병사 개개인의 신체적, 심리적 상태를 고려한 맞춤형 훈련 프로그램이 도입되었다. 부대 내에는 전문 심리 상담관이 상주하게 되었고 식당 메뉴는 장병들의 선호도를 반영하여 개선되었다. 가장 큰 변화는 부대를 감싸던 숨막히는 침묵이 사라진 것이었다. 식당에서는 더 이상 고참의 눈치를 보며 급하게 밥을 삼키는 대신 웃음소리와 함께 자유로운 대화가 오고 갔다. 저녁 점호 후 생활관에서는 딱딱한 군가 대신 기타 소리와 함께 젊은 병사들의 노래가 울려 퍼졌다. 어느 주말 오후 서지혜는 예고 없이 다시 707 부대를 찾았다. 이번에는 낡은 세단이 아닌 별 4시 선명한 합참의장 전용 지휘 차량을 타고 정문을 통과했다. 위병소 근무를 서던 병사들은 그녀를 보자 허리가 부러져라 경례를 했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공포가 아닌 진심 어린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연병장에서 땀 흘리며 훈련에 매진하고 있는 병사들을 둘러보았다. 그들의 얼굴은 예전처럼 피로와 절망에 찌들어 있지 않았다. 고된 훈련 속에서도 서로를 격려하며 눈을 빛내고 있었다. 그녀는 그들 사이에서 익숙한 얼굴을 발견했다.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을 알렸던 김진우 병장이었다. 서지혜가 다가가자 김 병장은 깜짝 놀라며 경례를 했다. 충성, 의장님께 대하여 경례. 쉬어. 서지혜는 그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리며 말했다. 김 병장, 자네 덕분이야. 자네의 작은 용기가 이 부대를, 아니 우리 군 전체를 살렸네. 자네야말로 진정한 영웅이야. 그녀는 품에서 작은 훈장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용감한 시민에게 주어지는 의로운 용기 훈장이 들어있었다. 이것은 합참의장으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자네에게 주는 것이네. 자네의 용기를 우리 군은 영원히 기억할 걸세. 김진우 병장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자신이 보냈던 그 절박한 편지 한 통이 정말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그의 뒤로 다른 병사들이 모여들어 그 광경을 지켜보며 조용히 박수를 쳤다. 그것은 새로운 시대의 군이 자신들을 구해준 최고 지휘관과 용감한 병사에게 보내는 진심 어린 경의의 표시였다. 한편 모든 폭풍의 중심에 있었던 하태성 대령에 대한 군사재판과 징계위원회가 열렸다. 그는 재판 과정 내내 자신의 모든 죄를 인정하고 어떤 변명도 하지 않았다. 다만 자신의 잘못된 지위로 인해 고통받은 부하들에게 용서를 구하며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법과 원칙대로라면 그는 불명예 전역과 함께 실형을 받아야 마땅했다. 하지만 서지혜를 비롯한 특조위는 그의 죄가 무겁지만 그가 진실을 밝히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했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재판부에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했다. 최종 판결은 파격적이었다. 그는 대령에서 소령으로 3계급 강등되었고 정직 1년의 처분을 받았다. 군복을 벗지 않는 대신 군인으로서 가장 큰 치욕일 수 있는 강등을 감수해야 했다. 그러나 하태성은 어떤 불만도 없이 그 판결을 담담하게 받아들였다. 정직 기간이 끝날 무렵 서지혜는 개인적으로 그를 자신의 집무실로 불렀다. 훌쩍 늙어버린 그러나 눈빛만은 과거의 오만함 대신 깊은 성찰로 채워진 하태성이 그녀의 앞에 섰다. 어깨의 계급장은 이제 빛나는 대령이 아닌 소박한 소령 계급장이 달려 있었다. 자네에게 새로운 보직을 주려 하네. 서지혜가 말했다. 육군 3사관학교의 전술교관 자리일세. 앞으로 이 나라의 장교가 될 젊은 생도들을 가르치는 임무야. 하태성은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죄인이나 다름없는 자신에게 미래의 지휘관들을 가르치는 중책을 맡기다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제가 자격이 있겠습니까? 자격은 충분하고도 남아. 자네만큼 실패의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지, 잘못된 신념이 한 인간을 얼마나 망가뜨릴 수 있는지 뼈저리게 아는 사람은 없을 테니. 자네는 생도들에게 단순히 총 쏘는 법, 작전 짜는 법을 가르치는 게 아닐세. 자네는 그들에게 사람을 가르치게. 부하의 눈물을 닦아주는 법, 그들의 고통에 귀 기울이는 법,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지휘관이 빠지기 쉬운 오만이라는 함정에 대해 자네의 삶 전체를 교보제 삼아 가르쳐주게. 그것이 자네가 군에게 그리고 자네 자신에게 진정으로 속죄하는 길이 될 걸세. 하태성은 뜨거운 것이 목구멍으로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숙여 예를 표했다. 그의 군인으로서의 삶은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그녀는 그의 잿더미 속에서 새로운 사명을 찾아주었다.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었던 그는 이제 수많은 젊은이들의 길을 밝히는 등대지기가 될 터였다. 몇 년의 시간이 흘렀다. 서지혜는 성공적으로 임기를 마치고 전군의 존경과 국민들의 박수 속에서 명예롭게 전역했다. 그녀는 군을 떠났지만 그녀가 심어놓은 개혁의 씨앗들은 군 전체에 뿌리내려 희망의 싹을 틔우고 있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서지혜는 평범한 시민의 옷차림으로 국립서울 현충원을 찾았다. 그녀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사한 젊은 영혼들이 잠든 묘역 앞에 섰다. 하태성의 인생을 뒤틀리게 했던 그날의 비극. 그녀는 말없이 국화꽃 한 송이를 내려놓으며 그들의 넋을 기렸다. 그때 그녀에게 한 통의 편지가 전달되었다. 발신인은 육군 3사관학교 하태성 소령이었다. 편지 봉투 안에는 짧은 글과 함께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사진 속에는 생도들과 함께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환하게 웃고 있는 하태성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과거의 날카롭고 차가운 인간 백호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저 인자하고 따뜻한 스승의 얼굴만이 남아 있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의장님, 아니 선배님께. 저는 이곳에서 매일 저의 죄를 마주하며 동시에 희망을 배우고 있습니다. 젊은 생도들의 빛나는 눈을 보며 제가 과거에 무엇을 놓쳤는지 깨닫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강하지만 인간적인 군인, 부하를 진심으로 사랑할 줄 아는 지휘관을 키워내려 합니다. 그것이 선배님께서 제게 주신 마지막 기회에 보답하는 유일한 길이라 믿습니다. 부디 평안하십시오. 서지혜는 편지를 가슴에 품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눈부신 가을 햇살 아래 젊은 생도들이 부르는 힘찬 군가가 바람을 타고 들려오는 듯했다. 그것은 과거의 복종과 희생만을 강요하던 낡은 군가가 아니었다. 존중과 소통, 그리고 희망을 노래하는 새로운 시대의 군가였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걸었던 치열했던 전쟁이 마침내 최고의 승리로 끝났음을 확인하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녀가 뿌린 씨앗이 이제 거대한 숲을 이루어 이 땅의 모든 아들, 딸들을 든든하게 지켜줄 터였다. 그 희망의 메아리는 앞으로 대한민국 국군이 나아갈 영원한 이정표가 되어 밝게 빛날 것이었다.